7.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후방인 신병 보충대에 배치된다. 거기서 새로 중대를 편성하기 위해서다. 우리 중대는 100명 이상을 새로 보충해야 한다. 우리는 근무가 없는 틈을 타 잠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다. 이틀 후에는 히멜 슈토스가 우리한테 온다. 그는 참호에 들어온 이후로 기가 팍 죽었다. 그는 사이좋게 지내자며 우리에게 제안한다. 나는 그럴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하이에 베스투스가 등에 총탄을 맞았을 때 그가 엎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그가 사리 분별이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술집에 초대하는 것에 나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차대만이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뜰뜨름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도 마침내 히멜 슈토스에게 마음을 연다. 휴가를 떠나는 취사병 대신 자신이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는 당장 2파운드의 설탕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차덴을 위해서는 특별히 반 파운드의 버터를 내어온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다음 3일 동안 감자와 순무 껍질을 벗기는 취사당번이를 하도록 배려해 준다. 그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내어놓는 음식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장교 음식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순식간에 다시 두 가지를 얻게 된 셈이다. 그것은 군인이 가장 행운으로 여기는 좋은 음식과 휴식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끔찍하게 멸시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매우 만족하다. 참호 생활도 그렇듯이 무엇든지 습관 들이기 나름이 아닌가. 이렇게 습관 들이는 것이 얼핏 보아 우리가 그렇게 급히 잊어버리는 이유이다. 그저께만 해도 우리는 포화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이 지역을 쏘다니다가 내일은 다시 참호 속으로 돌아간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곳 싸움터에 있어야 하는 한 전선의 나날은 그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마치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게 된다.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전선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기 때문이다. 만일 그랬다가는 우리는 나중에 탈진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냥 엎드리고 있으면 공포는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곰곰 생각하다가는 공포에 질려 죽고 만다. 최전선에 나가면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변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후방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시시끌렁한 농담이나 해야 되거나 늘어지게 잠이나 자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절대 달리 생활할 수 없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고 싶다. 그러기에 평화시에는 장식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타당치 않은 감정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캐머리인은 죽었고 하이에 베스투스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포탄의 정통으로 맞은 한스 크라머의 몸을 최후 심판의 날에 주워 모으느라 고생께나 해야 할 것이다. 마르텐스는 두 다리가 없어졌고 마이어와 마르커스, 바이어와 햄머링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120명의 인원이 총탄을 맞고 어디에서인가 뒹굴고 있을 것이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람? 그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저것 몸을 사리지 않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다면 하는 똥배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전에는 설령 죽음의 공포는 있을지언정 두려움이란 없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란 좀 다른 것으로 그것은 육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우들은 저 세상으로 갔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곧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쓰러져서 잠이나 자든가 마구 먹어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뱃속에 있는 대로 집어넣고 마셔대며 피워댄다. 순간순간이 황량해지지 않도록 말이다. 어차피 언제 갈지 모르는 덧없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공포에 등을 돌리면 전선의 공포는 가라앉는다. 우리는 심하고 노골적인 농담을 하면서 공포에 대처한다. 누가 죽으면 우리는 그가 엉덩이를 오므렸다고 말한다. 우리는 만사를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전시신문에 부대의 황금 유무에 대해 실려있는 기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즉 포격전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대에서는 이미 조그만 댄스 파티를 준비한다는 내용 말이다.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파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머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런 농담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는다. 달이 갈수록 유머가 노골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전시에는 우리 마음속에 돌멩이처럼 가라앉아 있는 모든 것이 전후에는 다시 깨어난 다음 비로소 생과 사의 대결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 일선에서 보낸 나날들, 주들, 해들이 또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죽은 전우들은 다시 살아나 우리와 함께 진군할 것이다. 우리들의 머리는 맑아질 거고 우리는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선에서 보낸 세월을 뒤로 하고 죽은 전우와 함께 진군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진군한다는 말인가? 얼마 전에 이 근방에 전선 극단이 있었다. 판자벽에는 다채로운 공연 광고물이 아직 붙어 있다. 크로프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앞에 서 있다.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밝은 여름옷을 입은 한 소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허리에는 붉은색의 에나멜 가죽 허리띠를 차고 있다. 그녀는 한 손은 난간에 기대고 있고 다른 손은 밀짚 모자를 들고 있다. 하얀 양말에 하얀 구두를 신고 있다. 뒤굽이 높고 쨈쨈새가 달린 예쁘장한 구두이다. 그녀의 뒤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빛나고 있고 옆에는 밝은 물구비가 안으로 굽어져 있다. 아주 멋진 소녀이다. 코는 가늘고 붉은 입술에 다리는 늘씬하다.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확실히 하루에 2번은 모욕하기 때문에 손톱 밑에 때가 낄 틈이 없다. 기껏해야 어쩌면 모래사장의 모래나 좀 묻었을까. 그녀 옆에 흰 바지를 입은 어떤 남자가 서 있다. 푸른 재킷을 입고 서는 모를 쓴 그에게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판자벽에 기대고 있는 이 소녀는 우리에게 하나의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이런 아가씨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 잊고 있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고 있다.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명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란 것이다. 평화란 이런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흥분해서 느낀다. 이 가벼운 구두 좀 봐. 이런 구두로는 1km도 행군하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그림을 보고 행군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몇 살쯤 돼 보여? 크로프가 묻는다. 많아봤자 22살쯤 되지 않았을까, 알베르트? 나는 어림짐작에 말한다. 그럼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17은 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몸에 소름이 돋는다. 알베르트,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집에 나도 흰 바지가 있는데 말이야. 흰 바지라 내가 말한다. 그런데 저 아가씨는 우리는 서로를 내려다본다. 그래봤자 별로 볼만한 구석이 없다. 둘 다 색이 바래고 더러운 꿰맨 군복이다. 서로 비교해보았자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먼저 흰 바지를 입은 젊은 녀석을 판자벽에서 떼낸다. 그 소녀 그림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다. 이것으로 벌써 어느 정도 소교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고 나서 크로프는 이렇게 제안한다. 이젠 이를 잡는 게 어떨까? 나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2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가 버글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긴 다음 생각을 달리 먹기로 한다. 나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깨끗한 내일이라도 한 벌 얻도록 하는 게 어떨까? 알베르트 크로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말한다. 양말이 더 낫지 않을까? 어쩌면 양말도 필요하겠지. 좀 걸으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때 레어와 차덴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온다. 그들은 광고지를 보자마자 곧장 음담 패스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레어는 우리 학급에서 여자 관계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많은 경험을 가진 인물로 그에 관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곤 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차대는 이에 크게 맞장구를 친다. 음담 패스를 우리는 조금도 역겹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담 패스를 하지 않는 자는 군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쪽으로 발길을 돌려 이 잡는 곳으로 걸어간다. 고급 신사복점에라도 가는 기분으로 말이다.
우리가 수경하고 있는 건물은 운하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운하 저편은 연못이 있고 그 주위를 포플러 숲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운하 저편에는 여자들도 있다. 우리가 있는 쪽의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쪽에 있는 집에는 가끔씩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저녁에는 우리는 수영을 한다. 그때 강을 따라 세 여인이 걸어온다. 그들은 느릿느릿 걸으면서 우리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레어가 그들을 향해 소리친다. 그들은 웃으면서 우리를 쳐다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다. 우리는 그들이 가버리지 않도록 생각나는 대로 엉터리 프랑스 말을 아무거나 뒤죽박죽으로 급히 주워 섬긴다. 그들은 별로 미모가 출중한 여자들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그런 여자라도 얻어 걸리겠는가? 한 여자는 몸이 가날펴고 머리카락이 검다. 웃으면 이빨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움직임이 민첩하고 다리 주위에 치마가 펄럭인다. 물이 차지만 우리는 그들을 잡아두기 위해 쾌활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관심을 보이게끔 애쓴다. 우리가 농담을 걸면 그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꾸를 한다. 우리는 웃으며 손짓을 한다. 차대는 역시 이럴 때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는 우리가 수경하는 건물로 달려가 군용 빵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높이 쳐든다. 이 작전이 주요한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들 쪽으로 건너오라고 손짓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저편으로 강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 다리에는 도처에 보초들이 서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말로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다리 쪽을 가리킨다. 그녀들도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은 발길을 돌려 계속 강을 따라 운하 상류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우리는 헤엄을 치며 그들을 따라간다. 200~300m쯤 가다가 그들은 옆으로 꺾어져 어떤 집을 가리킨다. 나무와 우거진 숲이 있는 곳에서 옆으로 약간 들어간 집이다. 레어는 그들에게 그곳에 사느냐고 물어본다. 그들은 웃으면서 자기들 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보초가 보이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소리쳐 알려준다. 오늘 밤에 가겠다고 말이다. 그들은 두 손을 들어 손바닥을 포개고는 얼굴을 그 위에 얹고 두 눈을 감는 신용을 한다. 우리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이다. 몸이 가냘프고 머리카락이 검은 여자는 댄스 스텝을 밟는다. 금발의 여자는 빵 좋아 하며 제잘된다. 우리는 빵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열심히 밝힌다. 그 외에도 다른 좋은 것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우리는 눈을 굴리기도 하고 손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레어는 순대 한 조각이라는 의미를 전하다가 하마터면 익사할 뻔하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 창고를 몽땅 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가끔 우리 쪽을 뒤돌아보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 쪽 강가에 기어올라 그들도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임수를 쓰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되돌아 헤엄쳐 간다. 신분증이 없이는 아무도 다리를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밤에 강을 건너 저쪽으로 가기로 한다. 우리는 몸이 건질거려 그냥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 술집으로 간다. 그곳에는 바로 맥주와 일종의 펀치가 있다. 우리는 펀치를 마시며 환상적인 경험담을 늘어놓는다. 다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믿으며 더 자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린다. 우리의 손이 불안하게 떨려서 우리는 연신 담배만 피우댄다. 그러다가 마침내 크로프가 말한다. 담배도 몇 갭이 갖다 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담배를 모자 속에 넣고 잘 보관한다. 하늘은 아직 덜 익은 사과처럼 푸른색으로 변한다. 우리는 또한 4명인데 3명만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차덴을 빼기로 하고 대신 럼 주며 펀치를 자꾸만 마시게 한다. 결국 차덴은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마셔야 된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차덴을 가운데 끼고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몸이 달아오르고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몸이 가냘프고 흑발인 여자를 택하기로 한다. 우리는 상대를 정하고 그럭저럭 타협을 보았다. 차덴은 지프로 만든 매트레스 위에 쓰러져 코를 골아댄다. 한 번은 그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우리 쪽을 바라보며 교활하게 희죽 웃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며 이놈한테 속았구나 하고 생각한다. 펀치를 마구 먹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가 다시 쓰러지더니 계속 잠을 잔다.
우리 세성 군용빵을 있는 대로 다 가져와서 그것을 신문지로 싼다. 담배도 싸고 게다가 오늘 저녁에 받은 세 사람 몫의 훌륭한 간 소시지도 싼다. 이만하면 제법 상당한 선물인 셈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잠시 군화 속에 숨겨둔다. 저편 강가에서 철사나 유리 조각에 찔리지 않으려면 군화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우리는 헤엄을 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옷은 입을 필요가 없다. 어두운 밤이기도 하고 그곳까지 멀지도 않다. 우리는 군화를 손에 들고 길을 나선다. 재빨리 물속에 뛰어들어서는 등으로 누워 수영을 하면서 선물이던 군화는 머리 위에 치켜들고 간다. 건너편 강가에 닿자 조심스럽게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선물 꾸러미를 꺼내고 군화를 신는다. 선물은 양팔 아래에 꼭 낀다. 이렇게 우리는 군화만 신은 채 발가벗은 축축한 몸으로 종종 걸음을 친다. 우리는 낮에 보아두었던 그 집을 금방 찾는다. 그 집은 우거진 숲속에 어두컴컴한 모습으로 서 있다. 레어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즐거운 듯이 말한다. 창 앞에는 덧문이 있다. 우리는 몰래 집으로 다가가서는 어떤 틈새로 집안을 엿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초조하게 된다. 크로퍼가 갑자기 주저하듯이 말한다. 만일 안에 소령이 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몰래 달아나야지. 레어가 희죽거리며 말한다. 그는 이곳의 우리 연대 번호를 알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엉덩이를 찰싹 친다. 집 대문은 열려있다. 우리의 군화 소리가 꽤 시끄럽게 난다. 그러자 어떤 문이 열리더니 빛이 새어나온다. 어떤 여자가 깜짝 놀라 비명을 내지른다. 우리는 쉿쉿 우리들 좋은 친구야 하며 우리의 진실을 맹세하듯이 선물 꾸러미를 높이 쳐든다. 이제 다른 두 여자의 모습도 보인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우리를 환하게 밝혀준다. 그제야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챈다. 세 사람 모두 우리의 행색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어댄다. 문턱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고 굽히고 하며 웃음을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동작이 얼마나 요염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고 이들은 사라지더니 임시 변통으로 몸을 가릴 옷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방 안에는 조그만 램프가 타오르고 있다. 따뜻한 방이고 어디선가 향수 냄새도 난다. 우리는 선물 꾸러미를 풀어서 그들에게 내준다. 여자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으로 보아 굶주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두 다소 당황해한다. 레어는 음식을 먹는 신용을 해 보인다. 그러자 다시 활기를 띈다. 그들은 접시며 나이프를 가지고 와서 음식물에 손을 댄다. 이들은 간 소시지를 한쪽씩 입에 넣을 때마다 그것을 높이 집어들고 먼저 감탄을 표한다.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우쭐해한다. 그들은 프랑스어로 뭐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도 그게 우호적인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몸이 가냘프고 흑발인 여인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프랑스 여인들이 늘 하는 말을 한다. 전쟁 너무 참혹해요. 남자들 불쌍해요. 나는 여인의 팔을 붙잡고 입을 그녀의 손바닥에 댄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감싼다. 그녀의 불타는 듯한 눈과 부드러운 갈색 피부, 붉은 입이 내 얼굴 바로 위에 있다. 내 입은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나는 그녀의 눈빛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튼 그 눈은 우리가 여기에 올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옆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레어는 금발 여인과 뒹굴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런데도 빠삭하다. 하지만 나는 아득한 것, 나지막한 것 및 격정적인 것에 빠진 채 내 몸을 맡긴다. 나의 소망에는 욕망과 탐닉이 묘하게 뒤섞여 있다. 나는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이곳에는 내가 잡고 몸을 지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군화를 밖에 벗어두고 대신 슬리퍼를 얻어 신었다. 그래서 이젠 군인의 자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총도 금대도 군복도 군모도 없다. 나는 될 대로 되려는 식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내 몸을 맡긴다. 왜냐하면 내게는 일말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가냘프고 흑발인 여자는 곰곰 생각할 때면 눈썹을 움직인다. 하지만 말을 할 때는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때로는 말이 되지 못하고 나오다가 사라져 버리든가 또는 스익은 채 내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리곤 한다. 활이나 탄도나 유성처럼 말이다.
내가 그 말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었으며 지금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낯선 언어는 나를 조용히 잠들게 한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방은 갈색으로 희미하게 모습을 감춘다. 내 위의 여인의 얼굴만이 살아서 뚜렷하게 느껴진다. 1시간 전만 해도 낯설었던 얼굴이 지금은 이렇게 다정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얼굴이란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이러한 다정함은 얼굴 때문이 아니라 밤과 주위 환경, 혈액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합해져서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이 공간의 사물들은 그 빛이 닿자 특수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나의 밝은 피부에 램프빛이 비치고 갈색의 서늘한 손이 그 피부를 쓰다듬자 나는 그의 경외감을 느낄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위안소의 풍경과 얼마나 판이한가. 거기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한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 몸이 오싹해진다. 어쩌면 그런 기억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다음 나는 가냘픈 흑인 여인의 입술을 느낀다. 그래서 몸을 그녀에게 밀착시키고 두 눈을 감는다. 이런 상태로 전쟁이며 공포며 비열함도 다 잊어버리고 젊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고 싶다. 나는 광고판 위의 소녀 그림을 생각하고 일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꼭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나를 감싸주는 팔 안으로 더욱 깊이 몸을 밀착시킨다.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말이다. 어쨌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모두 다시 만난다. 레어는 무척 활기에 차 있다.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몰래 군화를 신는다. 밤 공기가 우리의 뜨거운 몸을 식혀준다. 달은 중천에 걸려있고 운하의 물속에도 떠있다. 포플러는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채 살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달리지 않고 큰 보폭으로 나란히 걷는다. 레어가 말한다. 군용 빵만한 값어치는 있었지?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 어떤 숲을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린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간다. 장화를 신은 발가벗은 군인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아까 선물 꾸러미를 팔에 끼고 앞으로 내달린 것과 똑같은 몰골이다. 차대니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웃음이 나온다. 내일 그는 우리들을 욕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우리의 집 매트리스로 돌아온다. 나는 호출이 있어 사무실로 불려간다. 중대장은 나에게 휴가증과 기차표를 주며 잘 다녀오라고 말한다. 나는 휴가를 며칠이나 받았는지 살펴본다. 17일간이다. 14일간의 휴가에다 3일간이 왕복 일수이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왕복 일수로 5일간을 줄 수 없냐고 물어본다. 베르팅크 중대장이 내 휴가증을 가리켜서 그때서야 살펴보니 곧장 전방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쓰여 있다. 나는 휴가가 끝나면 후방인 하이델라그에 가서 강습을 받게 되어 있었다. 다른 동료들은 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카찬스키는 나보고 운동을 좀 해보라고 충고했다. 너가 요령을 부리면 거기 후방에 그대로 죽치고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일주일 안으로 이곳을 떠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그 정도는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며 이곳이 그래도 좋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술집에서 한턱 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약간 취기가 오를 정도로 마셨다. 기분이 우울해진다. 6주간 이곳을 떠나 있어야 한다. 이는 물론 대단한 행운이긴 하나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에 있는 모두를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이에와 캐머리에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까? 우리는 술을 마시고 나는 모두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알베르트 크로프는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우린 늘 붙어 다녔다. 맞은편에는 카친스키가 어깨를 내려뜨린 채 웅크리고 있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크고 목소리는 침착하다. 뮬러는 뻐드렁니에 짖는 듯한 웃음소리를 낸다. 차대는 생쥐 같은 눈을 갖고 있고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덮여있는 레어는 마치 40대로 보인다. 우리의 머리 위에는 뽀얀 담배 연기로 가득하다. 담배가 없다면 어떻게 군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술집은 하나의 피난처이다. 맥주는 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아무 위험 없이 사제를 쭉 뻗을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다. 우리는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마음을 푹 놓고 다리를 쭉 뻗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느긋하게 옆에다 침을 탁탁 뱉는다. 더구나 내일 떠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될까? 밤에 우리는 또 한 번 운하를 건너간다. 나는 가냘프고 머리카락이 검은 여자에게 나는 떠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분명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차마 말하기 미안한 심정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 여인은 머리만 끄덕일 뿐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납득이 간다. 레어가 한 말이 맞았다. 내가 전방에 나갔다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 하고 말했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니 휴가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미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 여자가 제잘되고 찌끄린 걸 다 잊어버려야 할 것 같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다 군용 빵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이 소독을 마친 후 나는 야전 철도 정거장으로 향한다. 알베르트와 카친스키가 나를 배웅한다. 정거장에 도착해보니 출발하려면 아직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둘은 근무가에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작별을 고한다. 잘 지내 카친스키, 잘 있어 알베르트. 그들은 돌아서 가면서 몇 번씩이나 손을 흔든다. 이들의 형체가 점점 더 작아진다.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게는 친숙하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도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배낭에 걸터앉아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린다. 갑자기 나는 빨리 떠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심정에 휩싸인다. 나는 많은 역에서 누워있고 많은 수프 배급소 앞에서는 서 있었으며 많은 나무 판자 위에서는 웅크리고 있다. 그러다가 바깥 풍경이 마음 졸이게 하기도 하고 으스스하기도 하며 친숙하기도 하다.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마을의 집들은 하얀 목조 건물 위에 초가지붕을 모자처럼 깊이 눌러쓰고 있다. 밭은 비스듬하게 빛을 받아 진주 조개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과수원이며 흙간이며 오래된 보리수가 스쳐 지나간다. 기차역의 이름들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 새로운 역이 나타날 때마다 내 가슴이 떨린다. 기차는 쿵쿵 소리를 내며 달리고 또 달린다. 나는 창가에 서서 창틀을 꽉 붙잡는다. 이 이름들이야말로 내 청춘의 경계를 지어주고 있다. 나지막한 초원, 들판들, 농장들이 지나간다.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지평선과 나란히 나 있는 길을 멀리서 외롭게 달려간다. 건널목의 차단기 앞에서 기다리는 농부들, 손을 흔드는 소녀들, 철뚝에서 노는 아이들, 지방으로 나 있는 길들, 포병이 다니지 않는 평탄한 길들이 스쳐 지나간다. 날이 저물어 간다. 기차가 힘차게 달리지 않으면 나는 소리를 질러야 할지도 모른다.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아주 멀리 옅은 푸른색을 띤 하늘에 산맥의 그림자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돌덴베르크의 특색 있는 윤곽선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뾰족뾰족한 머리빛 같은 모양이 숲의 꼭대기가 끝나는 곳에 울퉁불퉁 솟아있다. 아, 그 너머에 그리운 나의 고향이 있다. 하지만 금빛의 붉은 석양이 희미하게 온누리에 흐르고 있다. 덜커덩거리며 기차는 커브길을 돌고는 또 한 번 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득한 곳에 포플러가 환영처럼 바람에 나부끼며 검은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일일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그것은 빛과 그림자와 그리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차창밖의 들판은 이 포플러와 더불어 서서히 회전하면서 스쳐 지나간다. 기차는 이들 나무를 돌아가고 나무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다가 급기야는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다가 잠시 눈에 단 하나만 보인다. 뒤쪽의 나무들은 다시 앞쪽의 나무로부터 간격이 멀어지다가 제법 오랫동안 하늘에 혼자 모습을 드러낸다. 이윽고 이 나무들은 처음으로 나타난 집들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철도 건널목이 나온다. 나는 창가에 서 있다. 도저히 창가에서 떨어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다. 나는 우리가 방금 가로질러 온 거리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본다. 브레머가. 자전거에 마차며 사람들이 저 아래쪽에 있다. 회색 거리와 회색 지하도. 이것은 마치 어머니인 양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이윽고 기차가 멈춰 선다. 여기에는 소음과 외치는 소리, 표지판으로 가득하다. 나는 배낭을 둘러매고 허리띠를 꽉 조인 후 총을 손에 집어들고 비터적거리며 저 아래로 내려간다. 플랫폼에서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그곳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십자의 간호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 내가 응하지 않고 외면하자 그녀는 나에게 실없이 미소 짓는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보세요. 난 군인에게 커피를 대접해요. 그녀는 나를 전우라고 부른다. 내 마음속에서 막 사라진 단어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역 앞에는 거리 옆에 있는 강이 쏴쏴 소리를 내고 있다. 물방아 다리의 수문에서 강물이 하얗게 콸콸 솟아오른다. 수문 옆에는 오래된 네모진 막루가 서 있고 막루 앞에는 커다란 알록달록한 보리수가 서 있으며 그 뒤는 캄캄한 밤이다. 우리는 이곳에 자주 앉아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던가. 우리는 이 다리 위를 건너다녔고 고여있는 물의 서늘하고 부패한 냄새를 마시곤 했다. 그리고 수문 이쪽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 위에 몸을 굽히곤 했다. 수문에는 녹색의 이끼와 해초가 다리 기둥에 붙어 있었다. 또 날씨가 더울 때는 솟아나오는 거품을 재미있게 바라보며 우리 선생님들에 관해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았다. 나는 이 다리를 건너가며 좌우를 바라본다. 물에는 여전히 해초로 가득 차 있다. 물은 여전히 투명한 호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다. 막루에는 다리미질하는 여인들이 예전처럼 팔뚝을 드러낸 채 흰 세탁물 앞에 서 있다. 다리미의 열이 열린 창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좁은 골목에는 개들이 타박타박 걸어다니고 있다. 집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서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배낭을 메고 지나가는 나를 유심히 살펴본다. 이 제과점에서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담배 피우는 법을 익혔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거리엔 모든 집이며 식료품이며 약국이며 빵집이며 내가 모르는 게 없다. 그런 다음 나는 손잡이가 닳고 다른 갈색 대문 앞에 서 있다. 내 손이 무거워진다.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상하게도 서늘한 공기가 나를 맞이해서 내 눈이 자신감을 잃는다. 군화 밑의 계단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계단 위에서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군가 난간너머로 나를 바라본다. 지금 열린 문은 부엌문이다. 거기서 마침 감자전을 굽고 있는지 집안에는 감자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기도 하다. 아까 난간에서 몸을 굽히고 내려다 본 사람은 나의 누나일 것이다. 일순간 나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철모를 벗은 다음 위를 올려다 본다. 그렇다. 그 사람은 나의 큰 누나인 것이다. 파울! 누나가 소리친다. 파울!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의 배낭의 난간에 쿵 하고 부딪힌다. 나의 총이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누나는 문을 활짝 열고 소리친다. 어머니, 어머니, 파울이 왔어요. 이제 나는 더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어머니, 어머니, 파울이 돌아왔어요. 나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철모와 총을 꼭 껴안는다.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꼭 껴안는다. 하지만 한 걸음도 더는 움직일 수 없다. 계단이 눈앞에 흐릿하게 보인다. 나는 개무리판으로 발 위를 찧으며 화가 나 이를 꽉 물고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하지만 난 누나가 소리친 이 한마디에 뭐라고 대꾸할 수 없다. 그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하려고 해본다. 하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계단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참담한 모습으로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울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얼굴 위로 끝없이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다. 누나가 되돌아와 묻는다. 대체 너 무슨 일이니? 그제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올라간다. 총은 구석에 기대놓고 배낭은 벽에 세워놓는다. 그리고 배낭 위에 철모를 얹어놓는다. 여러 가지 물건이 달려있는 금대도 풀어놓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는 화가 난 듯 말한다. 수건 좀 이리 줘. 누나는 장롱에서 수건을 하나 꺼내 나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얼굴을 닦는다. 나의 머리 위 벽에는 내가 예전에 수집한 알록달록한 색의 나비들이 든 유리상자가 걸려있다.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침실에서 들리는 목소리다. 어머니는 아직 안 일어났어? 나는 누나에게 묻는다. 어머니는 아프셔? 누나가 대답한다. 나는 어머니 침실로 들어가 손을 내밀며 되도록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어두침침한 방 안에 누워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다친 거니? 어머니의 시선이 내 몸을 더듬으며 검사하는 느낌이 든다. 아니요, 휴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몹시 창백하다. 그래서 불을 켜기가 두렵다. 기뻐하는 대신 이렇게 누워 울고 있으니 어머니가 말한다. 어머니 아프세요? 내가 묻는다.
오늘은 어떻게든 일어나야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누나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 사이에도 누나는 음식이 타지 않도록 계속 부엌을 들락거려야 한다. 저기 월귤잼 병을 열어봐라. 너가 좋아하는 거지? 어머니가 내게 묻는다. 네, 어머니. 오랫동안 못 먹어봤어요. 마치 너가 올 줄 안 것 같구나. 누나가 웃으며 말한다. 너가 마침 좋아하는 것만 만들었구나. 감자전에다. 심지어 지금은 월귤잼까지 만들었으니. 게다가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내가 대답한다. 내 옆에 와 앉아라. 어머니가 말한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바라본다. 내 손에 비해 희디인 어머니의 손은 병색이 완연하고 가냘프다. 우리는 몇 마디 말밖에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에 고마워한다. 내가 무슨 말을 또 하겠는가. 내가 원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렇게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누나가 저녁 빵을 구우며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다. 얘야, 어머니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한다. 우리 가족은 그리 애정이 넘친 적이 없었다. 힘들어 일해야 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가난한 집에는 그런 게 흔한 일이 아니다. 이들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한다.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을 뻔질나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얘야라고 말한다면 이는 다른 어느 누가 말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월귤잼 통은 몇 달 일의 유일한 먹을거리이고 그것을 어머니가 나를 위해 보관해 왔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준 이미 오래된 맛이 나는 비스킷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머니는 어떤 절호의 기회를 틈타 그것을 몇 개 손에 넣은 후 바로 나를 위해 보관해 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어머니 침대맡에 앉아있다. 창문을 통해 건너편 음식점의 밤나무들이 갈색과 금색으로 번쩍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넌 집에 돌아왔어. 넌 집에 돌아왔어. 하지만 어색한 감정이 쉬이 가시지 않는다. 아직 이 모든 것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나의 어머니와 누나가 있고 여기에 나의 나비 채집 상자가 있으며 마하고니 피아노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이곳에 와 있지 않다. 그 사이에는 베일이 쳐져 있으며 약간의 간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서서 나의 배낭을 침대 옆으로 가져와 내가 가지고 온 것을 풀어놓는다. 그것은 카친스키가 마련해준 온전한 에담산 치즈 하나, 군용 빵 2개, 4분의 3파운드의 버터, 2통의 간 소시지, 1파운드의 기름, 그리고 쌀 1부대였다. 집에서도 분명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어머니와 누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긴 식량 사정이 나쁘죠? 나는 물어본다. 그래, 별로 넉넉하진 않아. 그런데 전쟁터에는 충분하니? 나는 빙그레 웃으며 내가 가지고 물품들을 가리킨다. 늘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에르나 누나는 식품들을 침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갑자기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는 말을 더듬거리며 묻는다. 파우라, 전선에서 고생 많았지? 어머니, 그런 것을 물으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어머니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코 납득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납득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머리를 가로젓고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요, 어머니, 별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건 그리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렇구나. 하지만 요전에 하이니 브레덴마이어가 이곳에 와서 요즘 전쟁터가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더구나. 독가스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는 독가스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어머니는 단지 아들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세로 굳어버린 적군의 참호를 3개나 발견한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할까? 흉벽 위에서 은폐부 앞에서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방금까지 있던 그 자세로 사람들이 서거나 누운 채로 죽어있던 일을 말이다. 아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대답한다. 브레텐마이어가 그냥 마구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사히 튼튼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이처럼 벌벌 떨면서 걱정해 주는 바람에 나는 다시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 이제 나는 주변을 돌아다니고 말을 하며 해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이 고무처럼 물러지고 혈관이 재처럼 바스라져서 갑자기 벽에 몸을 기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이 말이다. 어머니는 일어나려고 한다. 그 사이에 나는 부엌에 있는 누나한테 간다.
어머니는 어찌된 일이야? 내가 묻는다. 누나는 어깨를 추스르며 말한다. 자리에 누운 지 벌써 서너 달쯤 되었어. 하지만 너한테는 알릴 수 없었어. 몇몇 의사들이 우리 집을 다녀갔어. 그중의 한 의사는 어쩌면 암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더구나. 나는 지역사령부로 휴가 신고하러 갔다. 느릿느릿 거리를 걷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 나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병영에서 되돌아 나오는데 누가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보니 어떤 소령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다짜고짜 나에게 호통부터 친다. 경례할 줄 모르나? 죄송합니다, 소령님. 나는 응급길에 대답한다. 보지 못했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말투가 그게 뭔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가? 그의 얼굴을 쥐어박아주고 싶지만 억지로 참는다. 그러다가는 내 휴가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말한다. 소령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눈 좀 똑똑히 뜨고 다니게? 그가 일갈한다. 이름이 뭔가? 나는 또박또박 이름을 댄다. 뚱뚱하고 붉은 그의 얼굴에는 아직 노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소속 부대는? 나는 정식으로 보고한다. 그에겐 아직 무언가 부족한 모양이다. 그 부대는 어디 있는가? 나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랑겐마르크와 빅스쇼테 사이입니다. 뭐라고? 소령은 다소 놀란 듯 반문한다. 나는 1시간 전에 휴가를 얻어 이곳에 도착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이쯤에서 물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 야단친다. 전장에서 배운 버릇을 여기까지 와서 하려고 하는군. 안 그래?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곳에는 다행히도 질서라는 게 있어. 그리고 소령은 명령한다. 20보 물러갔다가 앞으로 전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그의 말을 도저히 거역할 수는 없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당장 나를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뒤로 뛰어갔다가 다시 소령 쪽을 향해 걸어오다가 6m 전방에서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하고는 6m 후방에서 비로소 손을 내린다. 그는 다시 나를 불러 세우더니 군율도 있지만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용서한다며 이제 부드럽게 말한다. 나는 부동자세를 취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럼 가봐. 그가 이렇게 명령하자 나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방향을 바꾸고는 물러난다. 이 일로 나는 기분을 잡치고 만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군복을 구석에 내던져 버린다. 어쨌든 이 군복을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서 장롱에서 신사복을 꺼내 입는다. 양복을 입으니 정말 생소한 기분이 든다. 양복은 이제 너무 짧고 너무 꽉 조인다. 군대에 있는 동안 몸이 자란 모양이다. 칼라와 넥타이가 잠옷 거추장스럽다. 결국 누나가 나에게 나비 넥타이를 매준다. 양복이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팬티와 네이만 입고 있는 기분이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본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다. 햇볕에 그을린 견진 성사를 받기 전에 다소 키가 껑충한 소년이 어리둥절한 듯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신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뻐한다. 양복을 입으니 어머니에게 더욱 친숙해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군복 입은 모습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아마 군복을 입은 나를 데리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디에서든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면 건너편 음식점의 밤나무 아래에 말이다. 그 옆에는 볼링장이 있다. 식탁에도 땅에도 나무잎이 떨어진다. 최초의 낙엽이라 아직 얼마 되지는 않는다. 나는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다. 술은 군에서 배웠다. 맥주를 아직 절반밖에 마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두세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술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으면 2잔이고 3잔이고 주문할 수 있다. 여기엔 점호도 없고 포화도 없다. 음식점 아이들은 볼링장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개는 머리를 내 무릎에 얹고 있다. 하늘은 푸르고 밤나무 잎사귀 사이로 마가렛대 교회의 녹색 탑이 우뚝 솟아있다. 나는 이런 정겨운 풍경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르다. 아버지는 내가 전투 경험을 들려주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눈물 나는 이야기이지만 해봤자 부질없는 이야기이다. 아버지와는 벌써 더 이상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싶어한다. 그런 이야기는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맞추어주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은 나로서는 위험한 일이다. 그러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가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을 죄다 시시콜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몇몇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그쳐버린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도 육박전을 벌였는지 물어본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도 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거리의 전차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슉슉 하며 날아오면 포탄 소리처럼 들려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린다. 그는 나의 독일어 선생님이다. 그는 나에게 진부한 질문을 퍼붓는다. 어떠냐? 전방 쪽은? 정말 끔찍하지? 그렇지? 그래 끔찍하겠지? 하지만 견뎌내야지 어떡하겠나? 그래도 들은 바에 의하면 전방에선 적어도 먹는 것은 괜찮다며? 그래서인지 얼굴이 좋아 보이네. 파울. 몸도 튼튼해 보이고. 여기서는 물론 사정이 더 나빠. 아주 당연한 일이지. 그래 자명한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항상 군인들한테 최상품이 가니 말이야. 그는 나를 단골 술집으로 데리고 간다. 나는 대환영을 받는다. 교장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 전방에서 왔다고? 그곳 형편은 어떤가? 아주 좋겠지? 아주 좋겠지 그렇지? 나는 모두들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너틀 웃음을 웃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먼저 프랑스 놈들을 작사를 내야지. 담배 피우겠나? 자 여기 있으니 한 대 피우게. 웨이터 우리 젊은 용사에게도 맥주 한 잔 갖다 드려. 유감스럽게도 담배를 손에 쥔 죄로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게 된다. 모두들 호의로 그런다는 점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도 나는 내심 화가 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담배 연기를 뻐끔뻐끔 뿜어낸다. 적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맥주잔을 단숨에 들이킨다. 그러자 당장 두 번째 잔을 주문해준다. 사람들은 군인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합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들은 토론을 시작한다. 그 중에서 철 시계줄을 메고 있는 교장이 제일 욕심이 많다. 그는 벨기에 전부, 프랑스의 탄광지대 및 러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이유를 댄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굴복할 때까지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그런 다음 그는 프랑스의 어느 쪽을 격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는 도중에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한다. 자네들은 언제까지나 진지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좀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해. 녀석들을 쳐부수란 말이야. 그래야 평화도 오는 거야. 나는 우리의 견해로는 적을 격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저편은 예비군이 너무 많으며 그것 말고도 전쟁이란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딴판이라고 말해준다. 그는 거만하게 내 말에 반박하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다. 물론 개별적인 전투를 놓고 보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자네는 그런 건 판단할 수 없겠지. 자네는 작은 단위 부대만을 볼 뿐이니 전체를 개관할 수 없지. 자네는 자네의 맡은 바 의무를 다하며 생명을 걸고 있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예지. 자네들은 하나하나가 다 70자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플랑드르 지방을 먼저 격파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여 점령해야 돼.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턱수염을 쓰다듬는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에 내려온 다음 파리를 점령해야 돼. 나는 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자뭇 궁금해진다. 세 번째 잔을 마시자 그 교장은 당장 세 잔을 시킨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씨가 몇 겹이를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친절하게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한다. 잘 가게. 곧 상당한 전과가 있기를 빌겠네. 나는 이번 휴가가 이와는 다를 것으로 상상했다. 1년 전만 해도 휴가가 이와는 좀 달랐다. 그 사이에 나도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오늘과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 우리는 더 조용한 참호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느낌을 받는다. 이곳은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이곳은 하나의 낯선 세계이다. 어떤 사람은 마구 물어대고 어떤 사람들은 통 묻지 않는다. 이들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표정이 보이기도 한다. 때로 이들은 심지어 전쟁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한 이러한 표정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그러면 나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모두들 결국 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힘들겠니? 또는 얼마나 잘 지내니? 와 같은 질문들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늘 자신의 생활과 관련되는 말로 귀착되고 만다. 나도 전에는 분명 이와 꼭 마찬가지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과 연결점을 더는 찾을 수 없다. 이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이들에게는 걱정, 목표, 소망이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과 똑같이 파악할 수 없다. 때때로 나는 그들 중에 한 명과 작은 음식점에 앉아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나의 유일한 낙임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한다. 그들은 물론 내 말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한 것이다. 이들은 내 말에 공감하지만 늘 단지 절반밖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들의 나머지 절반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 아무도 온몸으로 나의 말에 공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나 자신도 나의 의견을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방 안, 사무실, 직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이끌린다. 나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전쟁을 잇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곧장 다시 거기서 튕겨져 나간다. 그것은 너무 협소한 공간이다.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때려 부셔야 한다. 어떻게 그러고 노닥거릴 수 있겠는가? 지금 전선에선 포탄 구덩이 위로 파편들이 쏴 그리며 날고 있고 조명탄이 높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부상자들을 휴대용 천막에 실어 질질 끌고 가고 있고 동료들이 차무에 웅크리고 있는데 말이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간들이다. 나로서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경멸스럽기도 하다. 나는 카친스키며 알베르트며 뮬러며 차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아마 술집에 죽치고 있거나 수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전선에 나가야 할 텐데. 내 방에는 책상 뒤에 갈색의 가죽 소파가 하나 있다. 나는 소파에 가 앉는다. 사방벽에는 내가 전에 잡지에서 오려내 압정으로 고정한 많은 그림들이 붙어 있다. 그 사이에는 내가 좋아하는 엽서와 스케치가 달려 있다. 방구석에는 조그만 철제 난로가 자리하고 있다. 맞은편 벽에는 내 책들이 꽂혀 있는 책꽂이가 있다. 군인이 되기 전에 나는 이 방에서 살았다. 나는 시간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이 책들을 차곡차곡 사 모았다. 그 중에 많은 것을 헌책방에서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 고전 전집 같은 것을 말이다. 딱딱한 푸른색 클로스 장정으로 된 한 권의 값이 1마르크 20페니 하였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채워서 샀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는 철저했다. 선집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넣었는지 미심쩍었기 때문에 나는 꼭 전집을 샀던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별로 신통치가 않았다. 나는 다른 책들, 좀 더 현대적인 책들을 더 높이 평가했다. 물론 그것들이 훨씬 더 비싸기도 했다. 그 중에 몇 권은 내가 아주 성실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것은 아니었다. 그 책들을 빌린 후 그것들과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책꽂이 한 칸에는 학교 교과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렇게나 간소하고 너무 많이 읽어서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어떤 페이지는 찢겨져 나간 것도 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알만하다. 그리고 아래 칸에는 공책, 종이, 그리고 편지가 꾸려져 있으며 스케치와 습작물들도 있다. 나는 그 시절의 추억에 잠기고 싶다. 그 시절의 흔적이 아직 방 안에 그대로 있음을 적각 느낄 수 있다. 사방의 벽이 그 시절을 잘 보존해 주었다. 나는 양손을 소파 팔걸이에 올려놓고 지금 편한 자세로 쉬고 있다. 두 다리도 높이 들어올리고 방구석에서 소파의 팔에 안겨 있는 듯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다. 조그만 창문이 열려 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교회 탑과 함께 거리의 친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책상에는 몇 그루의 꽃이 놓여 있다. 펜대, 연필, 조개로 된 서진, 잉크병, 이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이다. 다행히도 전쟁이 끝나고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면 이 모든 것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여기 앉아 내 방을 둘러보며 기다리겠지? 나는 마음이 설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왜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책장 앞으로 걸어갔을 때처럼
다시 이런 잔잔한 황홀한 기분, 이러한 격정적이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충동적인 기분을 느끼고 싶다. 가지각색의 책들에서 솟아오르는 소망의 바람에 다시 한번 휩쓸려 보았으면 그 바람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죽어있는 묵직한 납덩어리를 녹여버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미래에 대한 조급함과 사색의 세계에 대한 활기찬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으면, 그리고 그 바람이 나의 청춘 시절에 잃어버린 준비태세를 되돌려 주었으면,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앉아서 기다린다. 불현듯 태머리의 어머니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미텔 슈테트도 찾아가 봐야 할 텐데 지금 그는 분명 병령에 있을 것이다. 나는 창밖을 내다본다. 양지바른 거리의 모습 뒤로 흐릿하고 경쾌하게 어떤 구렁대가 나타난다. 그러다가 어떤 환한 가을날로 변한다. 나는 불 옆에 앉아 카친스키, 알베르트와 접시에 담긴 구운 감자를 먹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 이 방이 말을 걸어야 하며 이 방이 나를 낚아채고서 안고 가야 한다. 나는 이 방에 속한다는 사실을 느끼고자 하고 내가 다시 전선에 나갈 때 다음 사실을 알도록 귀 기울이려고 한다. 즉 귀향의 물결이 일면 전쟁은 가라앉아서 익사해버린다는 것을. 전쟁은 끝나면 전쟁은 우리를 좀먹지도 못한다. 전쟁은 우리에 대해 단지 외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따름이다. 책들은 책꽂이에 가지런하게 꽂혀 있다. 나는 이 책들을 아직 잘 알고 있으며 그 책들을 어떻게 배열했는지도 잘 기억이 난다. 나는 두 눈으로 책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나에게 말을 걸어다오. 나의 마음을 받아들여다오. 예전의 내 생명이자 아무런 걱정 없고 멋진 너에게 부탁하노니 나를 다시 받아들여다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많은 광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그 광경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그림자이자 추억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속에 불안이 점차 커진다. 느닷없이 어떤 끔찍한 미지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용솟음친다. 나는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으며 나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부탁하고 애를 써보아도 아무것도 꼼짝하지 않는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해서 슬픈 표정으로 우두커니 앉아있다. 그리고 과거는 나를 외면하고 져버린다. 이와 동시에 나는 과거의 추억을 너무 되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한 명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몸이 피곤해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그런 다음 어떤 책 한 권을 집어들고는 읽어볼 요량으로 책장을 넘겨본다. 하지만 이 책을 내려놓고 또 다른 책을 집어든다. 그 책에서 줄을 쳐놓은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책을 또 찾아 책장을 넘기다가 다시 새로운 책들을 집어든다. 어느덧 내 옆에는 책들이 수북이 쌓인다. 거기에다가 서류들이며 공책들이며 편지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보태진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이런 것들 앞에 서 있다. 마치 법정 앞에 선 피고인처럼. 낙담한 채 기가 꺾여 있다. 말들. 그 말들은 나의 폐부를 찌르지 못한다. 천천히 나는 그 책들을 다시 책꽂이의 빈 곳에 꽂아 넣는다. 끝났다. 조용히 나는 방에서 나간다. 난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더 이상 내 방에 들어가지 않지만 며칠 만에 아직 어떤 결말을 볼 필요는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것이다. 우선 병령에 있는 미텔 슈테트를 찾아가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만나 그의 방에 앉아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는 내가 익숙해져 있는 공기이다. 미텔 슈테트는 내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전류가 통하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칸토레크가 향토 방위대에 편입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야전병원에서 이곳으로 후송되자마자 그와 딱 마주쳤어. 그는 앞발을 내게 내밀며 꾀꾀거리더군. 이봐 미텔 슈테트 어찌 지내? 나는 커다랗게 눈을 뜨고 이렇게 대꾸했지.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 근무는 근무고 브랜디는 브랜디야.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상관에게 말할 때는 부동자세를 취해야지. 그때 그 녀석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마치 오일 피클과 불발탄을 합쳐놓은 꼴이었어. 머뭇거리면서 그는 또 한 번 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좀 더 음하게 다그쳤어. 그러자 그는
자신의 가장 강한 포대를 전투에 투입하고는 엄밀하게 떠보았다. 특별 시험을 치르도록 주선해 드릴까요? 녀석은 나에게 기억을 환기시켜 주려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자 화가 확 치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에게 환기시켜 주었지.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 자네는 2년 전에 가문 이슬로 유혹해 우리를 지역 사령부로 끌고 갔지. 그 중에는 조금도 지원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요제프 배우도 들어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징집당해야 할 시점보다 3달이나 먼저 전사하고 말았어. 자네가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럼 이제 가보게. 또 만나세? 내가 그의 중대에 배속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먼저 나는 그를 군수창고로 데리고 가서 볼만하게 장비를 갖추도록 해주었어. 곧 그가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게 될 거야. 우리는 연병장으로 나간다. 중대가 정렬하고 있었다. 미텔 슈테트는 그들을 쉬게 하고 검열을 한다. 그때 나는 칸토레크의 모습을 발견하고 억지로 웃음을 참아야만 한다. 그는 일종의 프로코트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원래의 푸른색이 발에 있다. 등과 소매는 커다란 검은 천조각으로 기운 곳이 눈에 띈다. 상의는 거인이 입어야 할 만큼 헐렁하다. 달아해진 검은 바지는 또 너무 짧다. 그것은 정강이 절반까지밖에 내려오지 않는다. 반면에 군화는 너무 크고 쇠처럼 단단하며 아주 낡고 오래되었다. 뾰족한 끝은 위로 굽어져 있어 양쪽을 끈으로 매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자는 또 너무 작다. 끔찍할 정도로 더럽고 비참한 전투모이다. 그의 전체적인 인상은 가련하기 짝이 없다. 미텔 슈테트는 그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 이 단추를 닦았다고 할 수 있나? 자네는 언제나 이 모양이야. 낙제야 칸토레크. 낙제란 말이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학교 다닐 때 이와 마찬가지로 칸토레크는 미텔 슈테트에게 야단을 쳤다. 똑같은 말투로 낙제야 미텔 슈테트, 낙제란 말이야 하면서. 미텔 슈테트의 잔소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터를 좀 봐. 얼마나 모범적이야. 자네도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다. 우리의 학교 수위인 비터도 이곳에 있다니. 그런데 그자가 모범적이라니. 칸토레크는 마치 잡아먹고 싶다는 듯이 나를 흠상궂게 쏘아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듯이 그의 낯짝을 보며 악의 없이 그냥 희죽희죽 웃을 뿐이다. 낡아빠진 전투모와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던가. 전에 그가 교단에 버티고 서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떨었다. 누가 프랑스의 불규칙 동사를 잘못되면 그는 연필 끝으로 쿡쿡 찌르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에 가보니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로부터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는 얼빠진 표정으로 냄비 손잡이처럼 구부정한 무릎과 팔을 하고 여기에 서 있다. 단추는 잘 닦지 않아 지저분하고 하고 있는 꼴이 정말 우스꽝스럽다. 정말 군인이라 할 수 없는 행색이다. 교단에서 보이던 그의 위압적인 모습과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가련한 자가 고참인 나에게 보이모, 프랑스 동사의 미완료형을 말해보시오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정말 알고 싶은 심정이다. 우선 미텔 슈테트는 해처 모여를 연습시킨다. 미텔 슈테트의 호의로 칸토레크는 분대장으로 임명받는다. 거기에 미텔 슈테트 나름대로 특별한 생각이 있다. 즉 분대장은 해처 모일 때 늘 분대의 20보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뒤로 돌아 하는 구령이 떨어지면 분대는 그냥 뒤로 돌면 그만이지만 이 때문에 갑자기 분대의 20보 뒤에 있게 되는 분대장은 전 속력으로 달려서 다시 분대 20보 앞에 서야 한다. 그는 도합 40보를 달리는 셈이다. 그러니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달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헐레벌떡 뛰어서 분대 앞에 서면 다시 뒤로 돌아 하는 구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는 다시 불이 나게 40보를 달려서 다른 쪽으로 뛰어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분대는 그냥 느긋하게 한 바퀴 돌면 되지만 분대장은 이리저리 바삐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사실 이는 히멜 슈토스가 처방한 특효약 중의 하나이다. 칸토레크는 미텔 슈테트에게 뭐라고 불평한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텔 슈테트를 한번 낙제시킨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전선에 나가기 전에 미텔 슈테트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바보가 아니겠는가. 군대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는 아마 비교적 홀가분하게 죽어갈지도 모른다. 한동안 칸토레크는 쫓기는 멧돼지처럼 이리저리 불이 나게 뛰어다닌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미텔 슈테트는 이 훈련을 그만하고 이젠 중요한 포복 훈련을 시킨다.
무릎과 팔꿈치를 땅에 대고 규정대로 소총을 든 채 칸토레크는 잘난 몸뚱이로 모래 위를 기어서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간다. 그가 숨가쁘게 헐떡이는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들린다. 미텔 슈테트는 고등학교 선생 칸토레크의 문구로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를 위로하면서 그의 용기를 복두둔다.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 우리는 위대한 시대에 사는 행운을 가졌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칸토레크는 이빨들 사이에 낀 어떤 더러운 나무 조각을 뱉어내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미텔 슈테트는 몸을 굽히고 다짐하듯 통렬하게 쏘아붙인다. 향토 방위대원 칸토레크, 사소한 일로 중대한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칸토레크의 몸이 꽝 하고 터져버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특히 그 다음 체육 시간에 미텔 슈테트는 칸토레크를 정말 기막히게 흉내낸다. 미텔 슈테트는 철봉에서 턱걸이를 할 때 턱을 철봉 위에 똑바로 올리도록 하기 위해 칸토레크의 바지 엉덩이를 붙잡는다. 게다가 그는 일장연설까지 늘어놓는다. 이는 전에 칸토레크가 그에게 한 짓 그대로였다. 그런 후 계속 사역이 잇따른다. 칸토레크와 베트어는 손수레를 끌고 군용빵을 가져오도록. 몇 분 후 두 사람은 손수레를 끌고 출발한다. 칸토레크는 화가 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수인은 시운이를 맡아서 의기양양해한다. 빵공장은 도시의 반대쪽에 있다. 그러므로 둘은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도시 전체를 통과해 돌아와야 한다. 이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저런 일을 하고 있어. 미텔 슈테트는 희죽거리며 말한다. 이들을 버리고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어? 그거 볼만 하겠는데? 내가 말한다. 그런데 그가 아직 불평하지는 않니? 그랬어. 우리 중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더군. 그는 학교 선생이라면 질색하거든. 게다가 나는 그의 딸과 사귀고 있어. 그가 너의 시험을 망쳐놓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지. 미텔 슈테트는 태연하게 말한다. 하긴 그가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없었어. 그가 대체로 편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 그를 한번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 없을까? 내가 묻는다. 그러기엔 너무 어벙한 녀석이야. 미텔 슈테트는 그가 안중에도 없는 듯 통 크게 대답한다. 휴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흔들림이다. 휴가가 끝나면 만사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 지금 벌써 이별의 감정이 뒤섞여 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본다. 어머니는 내가 떠날 날짜를 헤아리고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짓는다. 날이 새면 벌써 다시 하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의 배낭을 어머니는 치워놓았다. 왜냐하면 배낭을 보면 내가 떠날 날짜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나는 몸을 틀고 일어나 누나를 따라 도살장에 간다. 뼈다귀를 좀 사기 위해서다. 거기는 고깃값이 대단히 싸다. 그래서 아침이면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 실신하기도 한다. 우리는 운이 없다. 3시간이나 누나와 교대로 기다렸지만 줄이 해산되었다. 왜냐하면 뼈가 동이 났기 때문이다. 내가 휴가 나오면서 먹을 것을 받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준 덕분에 우리 모두는 그럭저럭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어지고 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슬퍼진다. 아직 4일이나 남았는데도 말이다. 이제 캐머리의 어머니를 찾아가 봐야 할 때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만나 나눈 대화를 여기에 차마 다 적을 수 없다. 부들부들 떨고 흐느끼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몸을 잡고 흔들며 소리친다. 너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째서 내 아들은 죽었단 말이야.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에게 외친다. 너희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째서 우리 아들은. 그녀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계속 눈물을 흘린다. 너는 우리 아들을 보았니?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니? 어떻게 죽었니? 나는 캐머리가 가슴에 총을 맞아 금방 죽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믿어지지 않는 듯이 말한다. 거짓말하는 거지? 난 잘 알고 있어. 나는 우리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어. 나에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밤에 아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느꼈어. 제발 사실을 말해다오. 난 사실을 알고 싶고 알아야 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캐머리 옆에 있었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내가 말한다. 그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나에게 부탁한다. 제발 말해주렴. 진실을 말해주어야 해. 너가 날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그게 나를 더 괴롭힌다는 걸 모르니? 나는 모호한 말은 견딜 수 없어. 아무리 그게 끔찍하다 하더라도 괜찮으니 사실이 어떠했는지 말해다오. 내가 이러쿵저러쿵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보단 그게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겠니? 나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마구 두들겨 팬다 하더라도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녀가 가엾기는 하지만 좀 어리석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녀는 어쨌든 현실을 수긍해야 한다. 그녀가 진실을 알든 모르든 아들은 이미 죽고 없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나로서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소 초조한 심정으로 말한다. 괴머리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요. 그의 얼굴은 무척 평온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다가 느릿느릿 이렇게 묻는다. 그걸 맹세할 수 있겠니? 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지? 아, 하나님이라. 나한테 신성한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한테 그런 것은 금방 바뀌고 만다. 그래요. 아드님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겠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가 적사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는 것 같다. 그녀는 신음하며 오랫동안 운다. 나는 그가 죽은 경위를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꿈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그럴듯하게 들린다. 내가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는 나에게 입맞춤을 하고 괴머리의 사진을 한 장 준다. 신병 시절 군복을 입고 둥근 탁자에 기대어 찍은 사진이다. 탁자의 다리는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자작나무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 뒤에는 사진 배경으로 숲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손잡이가 달린 맥주잔이 놓여 있다. 이윽고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왔다.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베개를 붙잡는다. 나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는 그 속에 내 머리를 파묻는다. 내가 다시 살아 돌아와 이런 털 이불 속에 누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머니는 밤늦게 또 내 방으로 들어온다. 내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리고 나도 잠든 신용을 하고 있다. 눈을 뜨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어머니는 거의 새벽녘까지 그 상태로 앉아있다. 몸에 통증이 있는지 때때로 몸을 굽히기도 하지만 말이다. 마침내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잠이 깬 척하며 말한다. 어머니, 가 주무세요. 그러시다 감기 들겠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한다. 잠은 나중에 얼마든지 잘 수 있단다. 나는 일어나 앉는다. 어머니, 당장 전방에 가지는 않아요. 먼저 4주 동안 막사에서 생활해야 해요. 어쩌면 일요일에 또다시 이곳에 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다가 조용한 소리로 묻는다. 너무 두렵지? 아니에요, 어머니.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단다. 프랑스에 가면 여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곳 여자들은 질이 좋지 않단다. 아, 어머니. 전 어머니에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전 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 수 없나요? 왜 저는 늘 씩씩하고 의젓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저도 한 번쯤 울면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장롱에는 아직 내가 어릴 때 입던 짧은 바지가 걸려있다. 그때가 마치 어제와 같은데 왜 그 시절이 이처럼 훌쩍 지나가 버렸는가? 나는 되도록 침착한 어조로 말한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는 여자들이 없어요, 어머니. 싸움터에 나가서도 부디 조심해야 돼, 얘야. 아, 어머니. 왜 나는 어머니를 두 팔로 안고 죽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불쌍한 개들이 어디 있을까요? 네, 어머니. 조심하다 뿐이겠어요? 바울아,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마. 아, 어머니. 우리 일어나서 이 방에서 나가요. 여러해 지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이 끝나면 어머니와 나만의 세계로 돌아가요, 어머니. 아무튼 그리 위험하지 않은 일을 맡도록 해라. 네, 어머니. 어쩌면 취사반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맡아라.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쉰다. 어둠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 가시어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다. 나는 일어나서 어머니 어깨에 내 이불을 걸친다. 어머니는 내 팔에 몸을 기대고 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걷는 방으로 데려가서 한동안 어머니 곁에 또 앉아있다. 어머니도 이제 건강해지셔야 해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요.
그래 얘야. 어머니, 먹을 걸 보낼 필요는 없어요. 전선에는 먹을 게 충분해요. 이곳이 더 필요하겠는걸요? 잠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모습이 말할 수 없이 가여워 보인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이다. 내가 나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급히 말한다. 너에게 주려고 팬티 2장을 마련해 놓았다. 털의 질이 좋더라. 그걸 입으면 따뜻할 거야. 그걸 꼭 함께 싸가지고 가도록 해라. 아, 어머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2장의 팬티를 구하느라 얼마나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때를 습했어요. 아, 어머니, 내가 어머니 품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나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나는 아직 이곳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그곳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은 너무 많지만 결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잘 가거라, 내 아들아. 방 안은 어두컴컴하다. 어머니가 숨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온다. 그 소리에 섞여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도 들린다. 바깥 창밖에서는 바람이 분다. 밤나무에서 살랑거리는 잎사귀 소리가 난다. 현관에서 나는 배낭에 걸려 비트적거린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 꾸려둔 것이다. 나는 베개를 파고든다. 2 주먹으로 침대의 쇠 막대기를 붙잡고 경련하듯 몸을 부르르 뜬다.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야 어디 있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전선에서도 절망에 빠지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군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와 모든 일 때문에 그저 고통스러워할 뿐이다. 절망적이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말이다. 휴가를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